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원격학원에서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방화구조 그리고 내화구조 이런 것들 순서로 해서 제가 남아있는 내용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화구조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얘는 솔직히 좋은 구조는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요즘 건물을 다 내화구조로 짓는데 그것보다 조금 떨어지는 구조가 이제 방화구조거든요. 훨씬 좋은 겁니다. 내화가. 그럼 방화는 약간 마감만 주는 거예요. 화염의 확산을 막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완벽하게 견디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살짝만 막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인데 여기 보시면 재사용이 불가네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잘 쓰지 않는 거야. 그럼 방화구조는 이런 재료로 만들면 우리가 방화구조로 인정을 해주겠대. 뭐 예를 들어 철망 몰타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발음 두께를 그죠? 발라놓은 두께를 2cm 이상으로 하면 걔를 방화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주겠대요. 또 석고판이라는 거에 시멘트 몰타르 회반죽을 바르면 뭐 2.5cm 시멘트 몰타르라는 걸 바르고 그 위에 타일을 붙이면 두께가 2.5cm 이상이면 너는 방화구조다. 그러니까 이게 2하고 2.5라는 숫자가 조금 있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 번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고 지금은 굳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잘 안 나와요. 방화구조는.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보실 거면 내화구조가 더 낫죠. 왜냐면 오히려 내화구조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나중에 보셔도 돼요. 가끔 간부기출 문제 있죠. 간부기출 문제에 얘가 떠요. 내화구조가. 그러니까 그때 혹시나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간부기출 문제 얘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한번 보자 라는 개념으로 한번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내화구조는 일단은 이걸 먼저 봅시다. 이거 예전에 이거는 많이 나왔거든. 공채 때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어디냐. 그럼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에 갔을 때 주요 구조부라는 건 그 주요 구조부가 무너졌을 때 이 건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붕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주요 구조부는 말 그대로 되게 그 건물에서 중요한 구조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좋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 기, 바, 보, 지, 주라고 되어 있죠.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주요 구조부라고 얘기한대. 건물에. 내력벽이라는 건 건물에 하중이 걸리는 걸 버텨줘야 되는 벽을 우리가 이름을 내력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 뭐라고? 내력벽. 아셨죠? 버텨줘야 되는 벽. 이름을 내력벽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기둥이 있고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 이런 데를 주요구조부라고 얘기한대. 그러니까 이런 버텨줘야 되는 벽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데도 우리가 주요구조부라고 얘기한다고요. 대신에 건물 사이에 들어가는 사이기둥, 맨 아래층 바닥, 큰 보 말고 무슨 보?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주요구조부라고 얘기하지 않겠대. 이런 데는 너네는 주요구조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겠대.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제외되는 것들 있죠. 제외되는 것들. 이런 제외되는 것들로 시험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주요구조부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다. 그죠? 견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얘는 뭐냐? 화재에 견딘다라는 건 말 그대로 불이 났을 때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보시면 진화 후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약간 방화구조와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방화구조보다 무슨 구조? 내화구조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고 특히 요 주요구조부는 기본적으로 내화구조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 가보면 벽 기준이 있고 기둥, 바닥, 보, 지붕 이런 기준이 있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이게 제가 가끔 시험 문제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벽 기준은 가끔 등장을 해요. 이런 비내력벽도 마찬가지. 이런 비내력벽도 있네요. 이거는 이제 힘을 직접 받지 않는 벽인데 비내력벽도 있네요. 그죠? 그리고 뭐 기둥 기준이라던가 요 3개 정도는 나중에 한 번 정도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아셨습니까? 3개 정도. 그래서 벽은 내가 철로 만들었을 때 10cm. 철근이나 철근으로 만들었을 때 이걸 10cm 이상으로 만들면 우리가 걔를 내화구조의 벽이다 라고 얘기해 주겠대요. 자, 철골조로하고 4cm 이상의 몰타르 또는 5cm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거다. 그래서 4cm의 몰타르, 5cm 이상의
블록이나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뭐로 하겠다? 내화 구조로 하겠다. 내화 구조. 철제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제에 덮은 콘크리트 블록 등의 두께가 5cm 이상이다. 그죠? 벽돌조가 19cm 이상이다.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폭 콘크리트 패널 또는 경량기폭 콘크리트 블록조로서 10cm 이상이다. 그래서 뭐 경량기폭 콘크리트 패널이나 뭐 경량기폭 콘크리트 블록조라는 게 나오면 뭐 10cm.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 번씩 숫자니까 보시면 좋습니다. 비내력벽보다는, 왜냐하면 비내력벽은 잘 안 나와요. 시험 문제가 하셨죠? 근데 이제 보실 거면 이 철철이 7cm 정도? 기둥은 25cm 이상인 것 중에 작은 지름이 여기에 해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철철. 요 25cm 같은 것도 가끔 시험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머지들도 뭐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 정도 두께를 가졌을 때 우리가 얘를 내화 구조다라고 인정을 해주겠다. 네.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읽어만 보시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참고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라고 되어 있죠? 이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는 우리가 보통 우리 소방에도 시설법에 가보면 얘가 나와요. 규칙에. 아셨죠? 근데 여기서 그냥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건물에 연소 우려가 있다는 건 요게 가까워야 돼. 그래서 1층일 때 몇 메타 이하, 여기가 6m 이하. 2층 이상일 땐 요 거리가 10m 이하. 그러니까 이게 뭐와 뭐와의 거리냐면 외벽과 외벽 사이의 거리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건물들이 같은 대지 경계선 안에 있어야 돼. 즉 무슨 말이냐면 같은 공간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외벽으로부터 거리가 6m, 10m 이내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얘네들이 같은 건물 현황도 안에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거리가 1층일 땐 6m 이하일 때, 그리고 2층 이상일 땐 10m 이하일 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조건 하나가 여기 얘가 있어야 돼. 이게 뭐야, 여러분들? 계구부. 그러니까 이 계구부 조건이 꼭 있어야 되는 게, 마주보고 있는 계구부라는 게, 불이 났다. 그럼 불이 나면 기본적으로 이 계구부로 화염이 나오겠죠. 그럼 이 화염이 이쪽으로 옮겨 붙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일 서로 반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불이 옮겨 붙지 않겠죠.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숫자 정도는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건축물을 향해 설치 있어야 된다.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개념들. 그래서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라는 것도 한 번 정도 그냥 체크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5번째 이제 방화구획이라는 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마감 재료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인데 연면적이 1,000을 넘는데요. 연면적이라는 거 그 건물의 바닥 면적의 합. 그러니까 우리가 면적이 얼마만큼 커졌다라는 거죠. 지금 1,000 이상으로 커졌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건물이 넓다라는 거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조물로 구획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화 구조로 된 바닥 및 벽, 뭐 방화문 또는 자동 방화 셔터, 이런 식으로 방화 구획을 꼭 해줘야 된다. 이런 건물은. 그럼 방화 구획은 뭐냐? 불이 퍼지지 않게 건물을 구획해 주는 거거든요. 불이 옆으로 퍼지지 않게. 그러면 그 옆으로 퍼지지 않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래.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건물이 이렇게 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방화 구획을 해야 되는 건물이래요. 그럼 여기가 이제 연면적이 1,000을 넘겠죠. 뭐 그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뭐 한 층을 그냥 가지고 오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 건물이 3층이래요. 근데 여기 바닥 면적이 3,000이래. 그럼 이 건물 자체가 그 층만 해도 3,000이면 엄청 넓은 거잖아요, 바닥이. 그럼 우리가 얘를 그냥 두지 않고 얘를 이렇게 구획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구획을 할 때 일반 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벽으로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얘로 이렇게 구획을 하게 되면 좋은 게 뭐예요? 불이 났을 때 불이 옆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방화구획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재의 확산이라던가 또는 열의 확산 또는 연기 확산을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획이라는 걸 하는데 그 이름을 방화구획이라고 하고 걔를 내화 구조의 벽으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만일 이렇게 여러분들 벽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문을 설치하는데 이게 일반 문은 절대 설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 문을 설치했다라는 건 이 일반 문을 통해서 불이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를 설치하냐면 방화문이라는 걸 설치해서 방화구획을 깨지지 않게 하는 거죠. 자, 근데 벽을 설치 못한다 또는 문을 설치 못하고 우리가 개방되어 있는 공간으로 꼭 둬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이제 평상시에 위쪽에 셔터라는 걸 설치해서 셔터가 위에서 어디로 내려오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그죠? 불이 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셔터라는 걸 설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획을 하는데 그 구획 기준이 있대요. 특히 요거. 요 정도는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면적별 구획은. 그래서 만일 건물이 10층 이하다. 그죠? 건물 층수가. 근데 그 안에 스프링클러가 없대. 자동식 수화 설비가 없다라는 건 그 안쪽에 스프링클러라는 자동식 수화 설비가 설치가 안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몇 제곱마다 구획하래요? 1000마다 끊으래, 1000. 그러니까 몇 개로 끊어주는 거야, 지금? 3개로 끊어주는 거지, 3개. 그러니까 이거를 내화 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1000제곱마다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1000제곱마다. 자, 만일 자동식 수화 설비가 있다라고 한다면 몇 제곱? 3000제곱. 3000제곱이니까 이거를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럴 때.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 같이 보세요. 이거 숫자 잘 보세요 하셨죠? 그래서 자동식 수화 설비가 설치가 되면 기본 3배예요. 자, 근데 건물이 11층 이상이다. 11층 이상이면 조금 더 어떤 거예요? 위험성이 높아진 거죠. 그죠?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나는 여기가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200.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라고 한다면 3배에서 600마다 끊어준대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바닥 면적이 3000이면 자동식 수화 설비가 없다? 11층 이상이면 그럼 걔를 200으로 나눠서 15개로 쪼개줘야 되는 거고. 만일 스프링클러가 있다라고 한다면 5개로 쪼개줘야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11층 이상인데 불연제로 마감이 됐다? 그럼 500제곱마다 구획하래. 6개로 끊어줘야 되는 거고 여기는 2개로 끊어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숫자로 좀 잘 보시면 좋아요. 이거 나중에 제가 계산 문제나 이런 것도 연습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숫자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요 문제. 그래서 조건을 잘 보셔야 돼. 면적별로 끊는 조건. 그래서 10층 이하냐, 11층 이상이냐, 또는 불연제로 마감되냐 이런 거에 따라 잘 보시고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층별 구획이라는 게 나와요. 자, 요거는 몇 층마다 구획하래.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분은 제외한다. 근데 기본적으로 층별은 몇 층마다 이제 우리가 아래에서 위층으로도 불이 옮겨가면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구조는 내화 구조의 바닥 벽 또는 방화문, 자동 방화 셔터 이런 것들로 구획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문은 우리가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있고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이 있죠. 60분 플러스 방화문은 여기가 보면 이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 플러스가 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차열이라고 얘기해요. 자, 기본적으로 방화문은 요 2개는 가져요. 이게 기본 성능이에요. 차염, 차연과 차염. 요거 60분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60분 방화문에 가보면 얘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맞죠? 60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 자, 여기에 뭐가 붙으면 이렇게 플러스가 붙으면 뭐가 붙으면 플러스가 붙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들어간다. 얘 차열. 그러니까 이런 애들 플러스가 안 붙은 애들은 얘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차연과 차염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차연, 차염 60분, 차연, 차염 60분, 차연, 차염 30분. 됐죠? 근데 플러스가 붙었다? 그럼 10까지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열 성능이 있는 애들은 내가 문을 만져도 뜨겁지 않습니다. 불이 났을 때. 근데 차열 성능이 없는 애들은 불이 났을 때 연기나 불꽃은 막아주거든요. 근데 뭐를 못 막아줘요? 열을 못 막아줘요. 그러니까 막았을 때 내가 딱 만졌을 때 아 뜨거 라고 하는 거야. 그치?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 방염. 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면 시설법에서 되게 정확하게 배우죠.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방염,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안 배우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소방법을 안 배운다라고 하면은 그냥 요 정도. 그래서 화재 위험이 높은 고분자 물질이라는 건 우리가 섬유,
또는 이제 뭐 플라스틱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방염 처리라는 거래요. 그래서 방염 처리를 하는데 그 방염 처리를 했을 때 그 방염 처리에 대한 기준. 그죠? 뭐 이런 거 20초. 그칠 때까지 30초. 면적은 50cm 제곱. 길이는 20. 이게 성능 기준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학계론에서 얘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법규에선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나중에 법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 방염은. 아셨죠? 이런 개념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가 최근에. 예전에는 조금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뭐 공간적 대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제가 도대외 구조성이라는 건 없었고. 재사용할 수 있다. 그죠? 얘가 뭐예요? 내화 구조에 대한 거죠. 이런 개념들 같이 좀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챕터 4에 이제 건축물의 피난 계획. 자, 피난이란 화재 기타 재해 위험으로부터 생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를 우리가 피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피난 동선이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내부에서 외부로 사람이 피난을 목적으로 대피하기 위해 자취나 방향을 나타내는 선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선을 나타냅니다. 화살표를. 그죠? 근데 엘리베이터는 절대 피난 동선에 포함되면 안 돼요. 자, 항상 단순한 형태로 해야 되고요. 옆으로 도망갈 수 있는 것과 위로 도망갈 수 있는 걸 꼭 구분을 해야죠. 옆으로 도망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고, 또 아래에서 위로 도망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상호 반대 방향으로 다수 출구와 연결되는 걸로 해야 된다. 그리고 2개 이상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어야 된대. 한 개가 만일 피난을 못했어, 한쪽으로. 그럼 다른 한쪽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말단은 항상 안전한 장소로 구획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개념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죠. 맞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밑에 있는 피난 계획을 세우는 거야. 이 피난 동선을 고려해서 피난 계획을 세우는데, 이 피난 계획 같은 경우는 읽어보시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첫 번째 풀프루프라는 게 있고, 두 번째 페일쉐이프라는 게 있는데, 풀프루프는 비상사태에서는 머리가 혼란해지면서 판단 능력이 저하되는 상태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그림으로 얘를 표시한대. 조작이 간편한 원시적인 방법으로 한다. 조작이 간편한 원시적인 방법으로 한다. 가장 쉽게 만드는 거죠. 풀프루프라는 건 가장 쉽게, 그죠? 풀프루프. 그리고 누구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림이나 색채를 활용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풀프루프의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고, 간단 명료한 유도등이나 유도 표지를 사용한다. 풀프루프죠. 그리고 무슨 설비? 고정식 설비를 설치한다. 풀프루프죠. 피난 경로는 간단 명료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한다. 오케이. 풀프루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프루프.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혼란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패닉이나 이런 게 올 수 있거든요. 무서우니까. 그죠? 그래서 최대한 쉽게 하래요. 페일쉐이프는 하나가 실패해도, 그죠? 하나가 실패해도 다른 수단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게 어떤 양방향 피난이라던가, 또는 내가 어떤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배터리가 다 닳았어. 그럼 그 배터리 대신에 돌아갈 수 있는 전원을 하나 더 놓는다던가, 정전이 됐을 때 건전지 하나를 놓는다던가, 정전을 대비해서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가 보면 두 방향 피난이 들어가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안전구획이 많이 돼 있어야 돼. 이 안전구획이 뭐냐면, 내가 혹시나 도망갔을 때 거기가 안전한 곳이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도 위험해졌다. 그러면 다른 안전구획으로 도망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안전구획이라는 게 조금 많이 설정돼 있으면 좋대요. 화재 손실의 최소화 및 피난 안전성을 도모해라.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죠. 피난 안전구획의 설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불이 났대. 불이 났대. 그럼 여긴 화재실이니까 여기는 안전한 구획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방화문이라는 걸 열고 나왔을 때 여기는 1차로 안전해지는 곳이죠. 그래서 복도를 우리가 보통 1차로 안전된 구획이다. 자, 복도에서 방화문을 열고 나왔을 때 혹시 그 건물에 부속실이 있다? 부속실이 있다라는 건 여기에 제연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제연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이 부속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 안전구획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3차라고 얘기합니다. 3차. 계단실. 그냥 문을 열고 나가면 여기가 이제 3차. 그러니까 이게 불을 한번 막아주고 1차,
불을 2번 막아주고 2차 불을 3번 막아주고 3차 안전구역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건물에 갔을 때 만약 부속실이 없는 건물이 있거든요. 부속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기가 2차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이거는 뭐 참고로 한번 좀 보시면 좋고, 피난행동 특성 마찬가지. 자, 우리가 사람들이 피난행동을 할 때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대요. 귀소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평상시에 사용하던 길을 사용한다라는 거야. 평상시에 사용하던 길. 그죠? 또는 자신이 왔던 길로 돌아가는 본능. 귀소 본능. 자, 그리고 태피 본능. 이거는 내가 불이 있으면 불이다. 신기하다. 뛰어가 안 된다고. 여러분들. 반대 방향으로. 그죠? 지광 본능은 뭐예요? 빛을 따라가는 거죠. 빛을 따라가는 거. 좌의 본능. 읽어보세요. 좌의 본능. 이거는 오른손잡이에만 해당하는데, 오른손잡이들이 보통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오른손잡이들은 보통은 이쪽으로 돈대, 이쪽. 좌쪽으로. 좌쪽으로. 그래서 이름이 좌해 본능이에요. 특이하죠, 그죠? 자, 추종 본능. 화재가 발생하면 판단력이 약화되어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 최초로 행동을 하면서 앞 사람한테 이끌려가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앞 사람이 막 도망가고 있으면 그 앞 사람을 따라가는 게 추종 본능이야. 아셨죠? 이런 것도 같이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읽었을 때 이런 본능이 있다. 또는 피난 본능의 종류에는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난로 형태 X형, Y형. 요게 가장 좋은 방법이래. 피난 방향이. 그리고 가장 최악인 게 요 2개. 요 2개 정도 동그라미 쳐주세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게 피난로 형태나 이런 게 되게 이론적인 거죠.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게. 이게 피난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나마 피난로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좋은 방식이고, 여기는 뭐 방향이 확실히 분간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죠? 여기도 뭐 괜찮은데 여기는 최악이래. 여기 H형과 CO형. 여기는 패닉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확실히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죠. 맞죠? 지난주에 여러분들 제가 그 금요일날,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제가 전주 강의를 보통 가는데, 그럼 금요일날 전주 강의 갔다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끝나고 이제 한 5시쯤 끝나서, 그때 이제 연휴였잖아요. 또 현충일이지만 우리 공무원 강의는 연휴가 없기 때문에 학원이 보통 연휴 때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주니까 그래도 와이프한테 애기들 데리고 놀자. 그냥 5일, 6일, 7일까지 말고 그냥 5일, 6일 놀고 7일은 좀 쉬자라고 해서 5일날 전주에 내려왔는데, 원래 평상시에 2시간 반 걸리던 게 5시간인가 걸렸어요, 그날. 그러니까 다 놀러 가는 거예요, 전주에. 그리고 전주에 그날 축제가 있더라고요. 한옥마을에서 축제를 하더라고, 6일, 7일. 그러니까 모르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뭐야, 뭐 이렇게 사람이 많아. 와, 거기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막 씨름대회하고요, 막 일반인 씨름대회하고, 볼 거 많고. 야시장 갔는데, 야시장이 여러분들 원래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먹지도 못할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면서, 그때도 지금 우왕좌왕 하는데 사람들이, 근데 뭐가 이제 나게 되면, 화재가 나게 되면 더 힘들겠죠, 피난하기가. 그죠? 그래서 오랜만에 가봤습니다, 그 한옥마을을. 예전에 저 결혼했을 때 우리 이제 신혼여행을 그쪽으로 갔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결혼을 좀 빨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간이 되게 짧았어요. 뭐 사고 치거나 이런 건 아니야, 여러분들. 너무 짧아가지고 외국으로 못 가고, 그때 전주, 거제, 부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래를 좀 돌았거든요, 우리가. 안 가본 지방. 왜냐면 한 번도 안 가봤었어, 그 전에. 아래쪽을 맨날 위에서만 놀고 하다가. 근데 그때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갔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전주에서 강의를 하지만 한옥마을을 갈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애기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이제 오징어 한 마리를 이렇게 튀겨주더라고요. 옷장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오징어 한 마리가 18,000원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맛있긴 하더라. 맛있긴 한데. 하여튼 먹으러 갔다, 먹고 왔습니다, 거의. 너무 좋더라고. 근데 애기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즘 이제 많이 놀러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유비빔 아저씨 있더만요, 유비빔 아저씨. 그 전주 한옥마을 안에. 예전에 그 흑백
요리사인가요? 거기 나왔던 그 짜서 떨어지신 분 있잖아. 백종원 아저씨가 짜다 그래가지고 떨어지신 분. 우리 딸이 그거 크게 얘기해가지고 저 아저씨 넷플릭스 거기서 나왔던 아저씨인데 짜서 떨어지신 분이다. 앞에 이렇게 붙어있거든 이 간판이. 사람들 다 쳐다보고 그 아저씨한테 상처였을 텐데 그 사장님한테 우리 큰딸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민망해가지고 조용히 해. 하여튼 자, 그래서 여기 기출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데 문제를 풀어보세요. 피난시설의 안전구역을 설정하는데 해당되지 않는 것은 거실, 복도, 계단 부속실, 계단. 자, 거실은 저긴 화재실이에요. 저기는 우리가 안전구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2번, 피난동선의 조건으로 적합한 것은 피난동선은 그 말단에 갈수록 좋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보기를 좀 바꿨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좀 쉽게 얘기하면 길게 할수록 좋다라는 거야. 길게 할수록. 보기를 이렇게 바꿨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말단에 갈수록 좋다라는 건 이 말단 쪽으로 길어질수록 좋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피난동선은. 두 번째, 피난동선의 한쪽은 막다른 통로와 연결되면 안 되죠. 어느 곳에서도 2개 이상의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으며 그 말단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 모든 피난동선은 건물 중심부 한 곳으로 향하고 절대 안 되죠. 그죠? 패닉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패닉. 3번, 피난계획의 일반 원칙 중 풀프루프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저지능인 상태에서도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림이나 색채를 이용한다. 피난 설비를 반드시 이동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맞죠? 이거 무조건 뭘로 해야 돼요? 고정식. 맞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한 가지 피난기구가 고장이 나도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fail-safe죠. fail-safe. 네 번째, 피난 설비를 최첨단화된 전자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풀프루프 원칙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건 1번밖에 없다. 최대한 쉽게 한다라는 거. 화염 연기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 바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거 태피 본능이죠. 확실한 피난로가 보장된다. 아까 X형하고 Y형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 2는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파트 3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화재조사가 나와요. 화재조사. 여기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화재조사라는 건 우리가 여러분들 법 배우죠. 우리 조사법. 조사법에서 화재라는 게 나오고 화재조사라는 게 나오고 화재조사관이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특히 화재에 대한 정의는 제가 앞에서 화재 파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플러스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인 폭발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발 현상이 아니고 화학적인 폭발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화재 조사란 청, 본, 서가, 원인, 피해, 대응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질문하고 현장 확인, 감식, 감정, 실험 등을 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가 얘기한다. 화재조사관이란 조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소방 공무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화재조사관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보세요. 이게 이론이라는 건 우리가 어차피 책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게 올해 좀 나와서 시험 문제가. 자, 두 번째, 화재조사는 그럼 왜 하냐? 그럼 기본적으로 읽어볼게요. 소방기관에서 행하는 조사는 소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료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조사이며 경찰관서에서 행하는 범죄수사와는 성격이 좀 다르죠. 화재조사는 원인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해 생긴 손해 또는 피해를 조사하는 것으로 원인조사는 발화, 원인, 발견, 통보, 초기 소화 상황, 연소 상황, 피난 상황, 소방시설의 상황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을 얘기하며 화재 피해 조사는 화재 및 소화로 인한 피해, 그죠?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조사하는 걸 얘기한다. 그러면 화재조사는 왜 하냐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게 왜 하는 거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예전에 한 번씩 나왔어요, 요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료 축적 때문에 하는 게 제일 큽니다. 내가 자료를 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게 제일 커요. 이런 목적이. 또 뭐 예방경계 진압을 위한 자료를 축적한다.
피해 원인 연소 과정을 조사한다. 책임 규명을 조사한다. 유사화재 방지와 피해 경감에 이바지한다. 출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 행정에 자료로 한다. 진압 대책상에 자료로 한다. 구조 및 피난 대책상에 자료로 한다. 소방 정책에 자료로 한다. 결국 뭔가 이제 자료를 우리가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료를 잘 모아놔야 나중에 똑같은 화재가 또 나지 않을 거고, 그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이러한 화재 조사는 어떤 성질을 가지냐? 첫 번째, 현장성이 있대. 요건 최근에도 나왔어요. 현장성. 그러니까 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은 현장에서 얻어지며 대부분의 화재 조사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본격적으로 전개가 된다. 신속성,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빠르게. 화재 조사는 또 뭐가 있대요? 정밀 과학성이 있대. 고도의 기법과 첨단 장비를 총동원해서 정밀하게 해야 된다. 보존성, 이게 가장 핵심이죠. 증거 보존에 대한 거. 그리고 화재 조사를 하는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안전성이 반드시 확보돼야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안전을 위협받는 곳으로 역할과 임무를 떠나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화재 조사는 강제성을 띠고요. 그리고 프리즘식, 여러 가지 방면 다각도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여러 사람의 견해를 모아서 화재 조사가 실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화재 조사 순서 1단계 사전 준비, 2단계 현장 가서 조사. 그럼 흔적 조사와 연기, 열, 냄새 이런 걸 통해서 원인을 찾고 3단계 증거 수집이 있고요. 4단계 정보 분석과 보고서 작성이라는 게 이게 순서예요. 아셨습니까? 순서. 자, 참고 조사법 제5조 조사의 실시, 이게 법에 나와 있어요. 요번에 여러분들 법 문제가 나왔잖아요. 특이하게. 근데 이제 이게 화재 조사 법을 배우는 소방법을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법을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런 법을 중간중간 껴놨거든요. 한 번씩 꼭 보세요. 혹시 소방법 안 들으시는 분들은, 소방법 들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어디서 해요? 소방법에서 할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뒤에 책에 넣어놨어요. 조사법에 대한 요약본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요 정도 보실 수 있게, 응급하시는 분들 혹시 아셨죠? 자, 그래서 조사 순서는 이렇게 간대. 준비부터 현장 조사, 증거 수집, 분석 및 보고서 작성. 그래서 5조에 가보면 이걸 읽어보세요. 5조에 조사 항목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요 정도는 한번 보시면, 이게 결국은 법상이거든요. 법상. 원인을 또는 피해를 대응,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대. 항목이죠, 항목. 그리고 소방시설 등이 설치 관리가 잘 돼 있고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건물과 구조물, 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아래 가보면 절차가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법에 가보면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법 하시는 분들은. 화재 조사는 이렇게 실시해라. 그러니까 위에는 책에서 나오는 순서고, 요건 법에서 나오는 순서인데, 현장 출동 중 조사, 현장 조사, 정밀 조사, 결과 보고, 이런 것들, 요 순서로 간다라는 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사의 절차죠, 절차. 내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위에 가보면 요런 항목이 나와 있으니까. 맞습니까? 네, 됐습니다. 원래는 한 요 정도까지인데, 올해 시험 문제가, 그죠? 최근에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일단 지금은 나왔으니까 한번 보는데, 읽어보시면 돼. 특징만 잘 잡아두시면 돼요. 아셨죠?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화재 조사에 관련된 자격증이 하나가 있거든요. 화재 감식평가 기사 같은 데서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 문제는 제가 나중에 꼭 문제로 드릴게요. 지금은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화재 감식평가 기사 문제라던가 위험물 쪽 기사, 산업기사 문제 중에, 어차피 위험물은 기사가 없으니까 산업기사 문제 중에 또 이제 소방설비 기사, 뭐 소방시설 관리사, 이런 타 종목 있죠. 타 종목에서 우리 소방학개론에서 풀만한 문제들을 조금 제가 긁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그거는 제가 따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따로 구성을 할 테니까 지금은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왔구나 라고만 그냥 보셔야 될 것 같아. 이런 게 한 번 나왔으니까 혹시나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름이 뭐예요? 화재 감식이라던가 조사에서 나타나는 화재 패턴. 그러니까 내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타 들어간 모양 있죠. 탄화된 어떤 모양,
이런 것들을 딱 보고 이게 무슨 패턴으로 발생했고 어디서 불이 발생했고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냐면 조사할 때 알 수 있대요. 그 패턴을 보고. 그래서 그 패턴에 대한 문제입니다. 패턴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화재 패턴이라는 게 참 보면 화재 발생 시 나타나는 고유의 현상인 끓음, 가스, 연기, 화염, 탄화물에 생긴 손상된 물질, 형상의 변화나 흔적이 시각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기하학적 모양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물질 상태에 따른 패턴이 따로 있는데 올해는 액체가 나왔습니다. 아셨죠? 액체 가연물 쪽에서 패턴이 나왔는데 고체도 나올 수는 있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좀 길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체 쪽에는 화살표 모양 패턴이라는 게 있고 말 그대로 화살표겠죠. 그래서 목재나 알루미늄. 그죠? 알루미늄 같은 게 탔을 때 화살표처럼 연소 형태가 낳는 형태래요. V 패턴. 이거 되게 많이 얘기하더라고. 벽면, 바닥, 천장 등의 표면에 나타나며 발화 지점에서 위로 퍼져가면서 점점 넓어지는 이런 V자 모양의 형성을 한다. 역 V는 반대겠죠. 이렇게. 이런 모양. 그죠? V 패턴과는 반대겠죠. 반대. 읽어보세요. 자, U 패턴은 V보다는 약간 넓게 퍼져 있는 형태다. U자로 이런 식으로 퍼지는 형태겠죠. 그죠? 끝이 잘린 원추형 패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직면과 수평면에 의해 화염의 끝이 잘릴 때 나타나는 3차원 형태의 화재 패턴이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원추라는 게 보통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추형 패턴이라는 게 있대요. 고체 가연물 패턴엔 이런 게 있다. 읽어보시고 이게 그냥 무슨 패턴인지 정도 정리해 가시면 돼요. 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퍼붓기 패턴. 이건 가연물이 바닥에 쏟아졌을 때 액체 가연물이 쏟아진 부분과 쏟아지지 않은 부분의 탄화 경계. 그러니까 깨끗한 부분과 탄화된 부분의 그 경계. 그때 우리가 퍼붓기 패턴이라고 얘기한대요. 퍼붓기 패턴. 됐죠? 스플래시 패턴. 이거는 옆으로 튄대요. 그죠? 인화성 액체가 쏟아지면서 주변으로 튀거나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가열되어 액면에서 끓고 주변으로 튄 액체가 포어 패턴의 미연소 부분에서 국부적으로 점처럼 연소되어 있는 형태다. 점처럼 뚱뚱뚱뚱뚱 찍어져 있는 형태다. 스플래시 패턴. 올해 얘가 나왔습니다. 올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스트 마크라고 되어 있죠. 고스트 마크.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에 비닐, 타일 등의 접착제로 부착되어 있으면 그 석유류가 액체 가연물이 쏟아지면 열과 솔벤트 성분은 타일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타일을 방래시키고 액체 가연물을 타일 사이로 드며들어 부분적으로 접착제를 녹인대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틈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틈새에서. 그래서 타일 아래 바닥에 바닥재 틈새 모양으로 변색이 생기고 떨어지기도 한다. 이때 바닥에서 보이는 현상을 고스트 마크. 그러니까 결국 그 타일과 바닥 사이에 그 본드 같은 게 있죠. 그죠? 그것들이 용해되면서 나타나는 패턴이다. 고스트 마크. 틈새 연소 패턴. 목재 마루 및 타일 등의 틈새 문지방 및 벽과 바닥의 틈새 모서리에 가연성 액체가 흘러 들어갔을 때 그 틈새에서 많은 액체가 고이죠. 왜냐하면 틈 쪽이니까. 이 액체가 연소하면서 타 부위에 비하여 더 강하게, 더 오래 연소하게 되므로 진화 후의 탄화 정도에 따라서 구별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틈새 쪽에서 패턴이 나타나는 게 틈새 연소래요. 틈새 연소. 도넛 패턴. 이건 도넛 모양이겠죠. 그죠? 그래서 거친 고리 모양으로 연소된 부분이 덜 연소된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도넛 모양 형태는 가연성 액체가 웅덩이처럼 안쪽에 고여 있을 때 발생한대요. 네. 트레일러 패턴. 의도적으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연소를 확대시키기 위해 뿌려진 가연물의 흔적이다. 이게 이름이 뭐라고? 트레일러 패턴.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은 올해 일단 나왔으니까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또 나올 수 있죠. 또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 발화부 추정의 원칙은 화재 출발점을 추정하는 원칙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보십시오. 이것도. 아셨죠? 발화부 추정 원칙에는 뭐 도개방향법. 쓰러지는 방향으로 보고 쓰러지는 방향을 보고 여기서 불이 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대. 연소의 상승성, 뭐 탄화 심도, 발화부에 가까울수록 깊어진다. 묵재 포면의 균열흔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또 온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 있대요. 온도나 온도가 이렇게까지 올라갔구나. 그래서 완소흔이라는 게 나타났을 때, 뭐 강소흔이라는 게 나타났을 때, 뭐 열소흔, 뭐 훈소흔
용융흔, 주연흔, 주염흔, 변색흔, 박리흔, 복사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흔적은 나중에 제가 문제로 몇 문제 구성을 해볼 테니까 지금은 읽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챕터 2에 가보면 이제 조사 및 보고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조사 및 보고 규정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맨 마지막에 가보면 이 훈령은 이게 훈령이거든요. 12월 31일까지 일단은 우리가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 개정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이게 없어질 수도 있고 아셨죠? 근데 아마 개정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법만 남기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법이 없어서 이 훈령이 있었던 거니까. 근데 이제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필요가 없어지면 아예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점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아예 안 볼 수는 없고 그냥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제가 선별적으로 뽑아서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신에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 했던 패턴 한 문제 나왔고 요 보고 규정에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셨죠? 요 보고 규정에서. 근데 하나가 계산 문제였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였는데 그 계산 문제는 제가 이따가 뒤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번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저희 보고 규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